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요번 루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자, 이제 우리가 좀 현실적인 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정말 이 시대를 바꿀 것인가? 냉철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판단을 해야 될 그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집 아닌 특집으로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왔고 제가 지금까지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들여다본 결과, 그리고 블록체인의 기술은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왜 실생활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가? 어쩌면 이 영상 하나가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왜 XRP 하는가? 왜 모든 암호화폐의 표준이 XRP가 돼야 되는가? 왜 모든 암호화폐가 XRP 레조에서 구동이 돼야 되는가? 그리고 SEC와 미 정부는 왜 리플을 지금 이렇게 묶어놓고 있을까? 그리고 저는 왜 리플 흡공이 일어날 거란 이야기를 할까? 굉장히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체계적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덜 체계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 바탕 화면에 깔아놓은 게 비트코인 백서입니다. 앱스트럭트, 초록 부분이에요. 초록. 수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지만 비트코인 백서를 들여다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블록체인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까요? 그러면 언제 블록체인이 꽃피울 수 있을까요? 최근 국내 금융기관들도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인풋을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뭘까요? 우후죽순처럼 암호화폐는 생기는데 과연 그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기존 시스템을 대체할 만할까요? 혁신성과 효율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정말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퍼블릭 블록체인들이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결제 속도나 처리 용량으로는 현재 금융 생태계를 대체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결제 속도나 처리 용량을 뒷받침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대 금융과 가장 크게 마찰이 되는 부분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 그리고 신용정보법과의 마찰도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이 만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먼저 그 전에 처리해야 될 일은 기술적이든 제도적 측면에서 충분히 해결책들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겠죠. 비트코인을 예를 들어서 기술적 측면은 그래요. 처리 속도 개선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거래 후 취소나 거래 후 수정, 이런 기술적 보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블록은 평균 10분에 하나씩 블록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한 블록의 사이즈는 최대 1MB예요. 1MB 안에 10분간 거래되는 모든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을 써내려가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통화가 될 수 없다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거예요. 만약에 비트코인의 거래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면 결국 거래 승인 시간이 길어지거나 그리고 보류되기도 하겠죠. 결제 대기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 나왔던 코인이 라이트코인이죠. 이 빠른 결제 처리를 위해 블록 생성 주기를 2분 30초로 줄이고 블록 크기도 4배가량 늘렸지만 아직 금융 실생활에 사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트코인도 라이트코인이지만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골드 다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코인이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채굴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코인, 비트코인 골드는 개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코인. 라이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골드도 결국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드포크에 의해서 생성이 된 코인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문제는 블록체인은 실제 거래가 승인이 된 이후에 데이터 삭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걸 이제 비가역성이라고 하죠. 애초에 잘못된 거래를 발생시키거나 기술적 오류가 있더라도 이거를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더라도
그 블록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한 전 세계 모든 참여자들과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적인 측면, 익명성은 칼이죠. 블록체인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나 그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익명성은 정말 최고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존 금융업과 충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것에 포커스를 두고 들으시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냐면, 결국 인류가 받아들여야 되는 이 블록체인 기술, 그런데 인류가 받아들이기에는 어떤 게 해결이 돼야 될까요? 지금 전 세계에 나와 있는 모든 암호화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단점이 결국 탈중앙화라는 겁니다. 전 세계는 분명히 블록체인의 기술을 인정을 해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공유경제, 빅데이터, 정말 많은 것들에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쓰게 되면 4차 산업혁명에 수반된 수많은 산업군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현대 금융과 맞물려서 그 일들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익명성이란 거, 이게 장점이긴 하지만 지금의 현대 금융과 접목시키기에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 세계 모든 금융사는 어쨌든 불법적인 자금 운영이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고객 확인 제도를 준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금융 생태계에서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참여자들의 데이터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블록체인 기반 모든 암호화폐들이 익명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고객 확인을 해야 되는 그 절차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걱정을 하는 건, 암호화폐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자금 세탁, 불법 자금. 실제로도 지금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어쨌든 인류가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규제가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들여다봐야 되고, 누가 잘못을 했는가, 잘했는가,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는가는 알아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반정부, 반민주 이런 거와 일맥상통할 수도 있어요. 이 익명성이라는 그 타이틀 하나로. 그런데 현대 금융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힘든 요소라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정부는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거래소를 통해서 트래블 룰을 적용을 해서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지금 전체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돈의 흐름이 있는 금융 생태계이기 때문에 탈세라든가 자금 세탁 방지 제도를 반드시 준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분산 원장에 대한 개념도 그래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되고 타인에게 공유될 수 없다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예요. 그런데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모든 거래 내역이 디지털 원장으로 모든 참여자들에게 공유가 되다 보니까 어쨌든 기본 법령과는 좀 대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금융 시스템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고객 확인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아무리 암호화된 시스템이지만 내 거래 내역 정보가 공유가 된다는 건 분명히 금융실명제법에는 위반이 되는 사항이죠. 제가 오늘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금융과 블록체인 금융이 어떻게 접목이 될까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 금융이 현대 금융과 맞물릴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한 번쯤은 정말 이 블록체인이 이 사회에서 쓰여질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한 번쯤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비트코인 백서가 여러분들 눈앞에 보고 계시죠. 분명히 탈중앙화는 좋아요. 익명성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에요.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잭 도로시도 그렇고 탈중앙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이 탈중앙화라는
개념이 규제가 있고 법이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굉장히 큰 괴리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서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지만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고 블록체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좋은 기술이라도 법 테두리 바깥에 있는 비트코인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루나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 영상 하나로 지금 암호화폐의 흐름,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이 허상인가 아니면 진짜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가를 판단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듣고 난 다음에 암호화폐에 투자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기득권, 그리고 정치 이반자들이 어떤 행동들을 하는가 잘 봐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제가 루나 이야기를 하겠다는 게, 이 루나 사태가 굉장히 저한테는 큰 이벤트였어요. 그리고 이 루나 사태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큰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루나 사태를 겪고 나니까 정말 이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지금 소위 말하는 전 세계를 움직이는 정책 이반자들, 그 중에 미국이 굉장히 크겠죠.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암호화폐를 단속하려는, 블록체인을 받아들이면서 구금융을 접목시키려는 그들, 아무런 혼란 없이 블록체인 기술을 자연스럽게 접목시키려면 어떤 코인이 살아남을까, 어떤 코인이 쓰이게 될까, 그들이 원하는 주제는, 그들이 원하는 조건은 어떤 코인일까를 정확히 알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영상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조금은 객관적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래서 제가 루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자, 루나는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의 가격이 거의 변동되지 않고 아주 안정된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가치 안정화폐라고도 하죠. 특정 암호화폐의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법정화폐 또는 다른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고 그 안에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공급량을 조정을 합니다. 테더, 테라, 제미니 달러, 스팀 달러, USD 코인, 여러 가지가 있죠. 루나를 제외한 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은 법정 화폐를 담보로 하거나 아니면 암호화폐 담보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테라는 담보 물건이 없이 그 안에 시스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냥 구동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은 담보 물건이 있고, 그리고 테라 같은 경우는 담보 물건이 없다. 그냥 그 안에 시스템이 모든 걸 해결을 한다. 자, 그러면 이 두 종류를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담보 물건이 있다는 건 중앙화된 코인이죠. 그런데 담보 물건이 없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구동이 된다. 이거는 100% 탈중앙화 코인이죠. 단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1달러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 어떤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탈중앙화된 코인이죠. 그래서 자넷 앨런이 걱정을 했던 게 이런 것들이죠.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비판,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탈중앙화된 코인, 그 어떤 담보물도 제공되지 않는 시스템 코인. 그러나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들은 담보물이 제공이 된다. 담보물이 제공된다는 건 결국 중앙화된 코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담보물들은 미국 달러라든가 이더리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분명히 여기서 담보가 의미를 하는 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죠. 중재기관이죠. 분명히 시스템적 오류에 의해서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담보가 제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담보가 결국 중재를 한다는 거죠. 시스템 오류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은행 거래를 할 때 잘못된 거래를 은행에서 중재를 해주는 거와 똑같은 거죠. 적어도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 집권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 테라, 루나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냥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그 돈에 의해서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소비자들이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만 하더라도 신용 창조가 끊임없이 된다는 거죠. 앉아서 계속 돈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잘못되니까 이 사태가 벌어진 거죠. 담보물이 없는,
그 누구도 중재해 줄 수 없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은 한번 그 시스템이 망가지면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보완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가 제공돼야 되겠죠. 위험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제가 이 테라 루나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결국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100% 탈중앙화된 개념의 코인들이 지금 시대의 사회에선 거부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담보 물건이 없는 그냥 알고리즘에 의해서 돌아가는 구동이 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뒀겠냐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건 100% 탈중앙화된 코인들은 이 인류가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이 들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현대 금융과 맞물려서 현실 세계에서 쓰이기란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갖추어야 그게 실생활에 쓸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먼저 생각을 해서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려는 한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 R3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트래블 룰, 업비트나 비썸에서 적용되고 있는 트래블 룰에 그 시스템을 있게 해준 암호화폐 블록체인 프로토콜 안에서 암호화폐가 풀어야 될 문제를 해결을 한 회사입니다. 자금 세탁, 그리고 세금. 이 R3는 금융 서비스를 위해 설계된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2014년 가족 회사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 모든 거래소에서 이 R3가 개발한 코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자금 세탁 방지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굉장히 유명해진 건 언제였냐? 나스닥에서도 이 디지털 자산 관리를 위해서 R3 코더 시스템을 적용을 했던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가 비트코인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보고 가족끼리 관찰을 해보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암호화폐가 실생활에 쓰이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허상일 뿐이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들이 내건 문제점들이 4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지금의 블록체인 구조는 네트워크 참여자가 모든 거래 내역을 보관하고 열람하는 구조다. A와 B의 거래에서 C가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객 또는 자산의 기밀성을 보호해야 하는 금융산업에서 이와 같은 공개적인 데이터 검증 구조는 적용될 수 없다죠. 맞죠? 두 번째, 확장성. 모든 네트워크 참여자가 거래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검증을 하게 되면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거래 처리 속도가 느려진다. 초당 거래수. 빠른 속도가 생명인 금융거래에서 확장성의 한계는 엄청나게 큰 문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법률적 책임. 스마트 컨트랙트의 블록체인은 법률적 책임의 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하다. 컴퓨터 코드에 의한 비가역적인 실행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법률적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 코드 안에서는 약속된 정의일 수는 있지만 A와 B의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C가 검증을 한다는 거. 그리고 C가 검증을 해서 옳고 그름을 판결을 하지만 그것이 법률적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 법률적 책임도 굉장히 크죠. 그리고 네 번째, 개연적 결제 완결성. 블록체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경우 결제의 완결성을 법률 또는 기술적으로 100% 보장하지 않는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결국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옳고 그름을 판결을 해주고 법률적 강제성도 부여하고, 그러려면 분명히 중앙 집권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결국 블록체인이 현실 세계에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현대 사회에 공존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 결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이 사회가 원하는 건 아무리 블록체인 기술이 좋더라도 탈중앙화라든가 익명성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그게 스마트 컨트랙트건 금전 거래건 분명히 주체자를 원한다는 거죠. 주체자를 원한다는 건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그게 사람이든 회사든 그걸 원한다는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해주고 익명성을 보존해주지만 그 내면에 주체자가 없는, 전혀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없는 그런 코인들이 아닌 중앙 집권적인, 어느 정도는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코인, 그런 블록체인을 원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XRP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XRP와 R3에 관한 이야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왜 XRP여야만인가, 왜 XRP를 사용해야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도 아니고 암호화폐를 위한 채널도 아닌 포브스지에서 XRP가 어떤 코인인가를 정확히 써내려온 기사가 있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제3자는 XRP는 어떤 코인으로 보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금융 서비스 산업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된 송금 네트워크다. 리플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도록 맞춤화된 암호화폐이다. 리플은 전 세계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 및 환전 네트워크다. 그리고 네트워크 교환이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제가 이걸 천천히 읽는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문제점들을 리플이 해결을 하고 있어요. 리플은 두 당사자의 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중재자 역할을 한다. 리플은 다양한 명목화폐,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심지어 금과 같은 상품에 대한 교환을 촉진시킬 수 있다. 리플은 처음부터 본질적으로 스위프트를 대체하거나 주요 금융기관 간의 결제 계층을 대체하도록 설계되었다. 리플 거래에서 수행하기 위한 표준 수수료는 0.00001XRP로 설정이 되어 있다. 이 수수료는 은행이 국경 간 결제를 수행하기 위해 부과되는 큰 수수료에 비해 가장 최소 단위다. XRP는 제드 맥칼럽, 아더 브리터, 그리고 데이빗 슐츠가 엔지니어링한 블록체인인 XRP 레제에서 실행되는 암호화폐이다. 포브스지에서도 암호화폐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SEC만 증권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XRP의 블록체인은 대부분의 다른 암호화폐와 약간 다르게 작동을 한다. 다른 암호화폐는 복잡한 방정식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거래 원장 및 검증 프로세스를 공개하지만 대다수의 원장 보유자가 추가 확인에 동의해야 하므로 거래가 안전하다. 대다수의 원장 보유자가 추가 확인에 동의해야 한다. 거래가 안전하긴 하지만 추가 확인에 대한 강제성, 법률적 의무는 전혀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금융 시스템 안에서는 안전함 그 이상의 것을 항상 원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검증이 아닌 법률적 책임을 요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검증자들이 추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충분히 불확실성을 갖고 있죠. 그 대신 XRP의 리플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중앙 집중적이다. 비트코인의 거래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몇 분 또는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XRP 거래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4초에서 5초 동안 확인이 된다. XRP는 사전 채굴되었다. XRP 레저는 1000억 개의 토큰을 생성한 다음 주기적으로 공개적으로 배포를 한다. 빠른 결제와 거래 확인은 엄청나게 빠르다. 은행에서 국제 송금을 하거나 비트코인 거래를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 리플 네트워크는 XRP를 사용하여 거래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명목화폐, 암호화폐 및 상품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 대형 금융기관에서 현재 사용을 한다. 그리고 대기업도 리플을 거래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암호화폐보다 이미 XRP는 더 큰 기관 시장 채택이 있음을 보여준다. 리플은 다른 암호화폐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나?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대중화된 이유 중 하나는 탈중앙화, 대형 은행과 정부로부터 통제권을 빼앗았지만 리플은 중앙 집중식이어서 이 철학에는 어긋난다. 제가 지금 리플 XRP를 정확히 소개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결국 지금 이 사회가 받아들이는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 집중적 코인이라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R3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블록체인이 현실 세계화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 집중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앞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스테이블 코인도 탈중앙화된 코인은 결국 사라지게 된다. 결국 이 인류 그리고 미국 그리고 자네들은 SEC가 원하는 블록체인은 탈중앙화가 아닌 어느 정도 중앙 집중식이어야 된다. 리플은 XRP 공급을 제어한다. 이게 충분히 통화량을 조정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죠. 미 정부가 리플을 선택을 했을 때 아주 큰 장점으로 발휘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언제 얼마나 많은 토큰을 출시할지 결정을 할 수 있고 충분히 XRP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왜 세계 준비 통화로 제가 리플을 생각을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시죠? 충분히 제어가 가능하다.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미 정부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은행이라는 기관에서 그들이 원하는 충분한 양의 XRP를 보유하게 되면 결국 세계 준비 통화로 사용하기에 XRP만한 코인은 XRP만한 암호화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NFT까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XRP 리플은 SEC와 소송 중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리플을 간략하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서두에 탈중앙화와 중앙화 그리고 익명성과 비익명성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루나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 이 사회가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실생활에 사용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돈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탈중앙화 그리고 익명성이 결국 블록체인의 앞길을 막고 있어요. 정부는, 인류는, 사회는 블록체인을 쓰고 싶은데 이런 익명성과 탈중앙화 때문에 블록체인을 손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리플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암호화폐 중에 가장 투명한 코인이 리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회가 원하는 코인이 결국 어떤 코인일까요? 완벽하게 탈중앙화? 아닙니다. 완벽하게 익명성? 이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중앙 집중화를 원합니다. 그래야 규제하고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플이 SEC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깨끗한 놈을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리플이 SEC와 소송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전세계 최초로 암호화폐라고 인정을 받겠죠. 그리고 리플의 시스템을 모든 암호화폐가 따르겠죠. 중앙 집중화 제어가 가능하게 전세계에서 최초로 암호화폐라고 인정을 한 리플에 따라라가 맞겠죠. 니들이 말하는 탈중앙화는 인정할 수 없다. 블록체인 기술은 좋다. 그러나 받아들이고 싶지만 세금을 걷어야 돼. 규제를 해야 돼. 누군가 잘잘못을 따져야 돼. 그렇기 위해서는 리플의 시스템을 따라. 그러면 인정해줄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 정부 SEC에서 리플을 모든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산을 건너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R3에 관한 이야기도 드렸죠. 그런데 리플이 참 대단한 게 이미 R3와 파트너십 관계에 있습니다. R3 플랫폼에서 최초로 선택을 한 게 XRP 리플입니다. 나스닥도 R3 플랫폼을 선택을 했고 그 R3는 리플을 선택을 했고 자 조금 감이 오지 않습니까? 나스닥은 현대금융 그리고 리플은 블록체인 금융 리플이 디파이를 못할까요? NFT를 못할까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못할까요?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XRP 레저 밑에 사이드 체인에서 모든 암호화폐가 구동이 될 겁니다. 이더리움 기반화의 모든 퍼블릭 블록체인들이 중앙 집중적인 XRP 레저 사이드 체인에서 구동을 하게 되면 그들이 탈중앙화를 외치지만 결국 XRP 레저 때문에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알트코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리플 흡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탈중앙화된 퍼블릭 블록체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하겠죠.
그 회사 각각의 개성들이 있는데 그냥 XRP 레저만 이용을 하게 되면 모든 시스템들이 전혀 손대지 않고 그대로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리플 흑공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결국 XRP 레저 밑으로 모든 블록체인 암호화폐들이 그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역할들을 해낼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배출 문제도 마찬가지고 ISO 20022도 마찬가지고,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SEC와 소송도 마찬가지고 탈중앙화를 외쳤던 그 많은 퍼블릭 블록체인 암호화폐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 시나리오를 분명히 지금 미국 정부는 만들어가고 있고요. SEC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루나, R3, 비트코인, 그 모든 철학들을, 그 모든 이슈들을 결국 인류가 원하는 건 탈중앙화가 아닌 어느 정도 중앙 집중적인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감이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두 번 정도 더 듣고 하신다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인풋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머릿속에 약간 담아 두시고 이제 그 다음에 암호화폐 뉴스라든가 유튜브 채널에서 나오는 방송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암호화폐의 본질을 조금 알아가기가 편해요. 그리고 트렌드를 읽기도 편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의 뇌피셜이에요. 그 대신 오피셜에 입각한 뇌피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영상이 길어서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제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자료도 많이 검토를 했던 영상이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시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